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 오는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태풍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간밤은 굉장히 바쁜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요,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크진 않았고요. 어느 정도의 우려감이 시장에 가득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15%의 상승률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상승 마감했지만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국채 금리의 추가 발행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시장 자체에 먹구름이 낀 모습이었고요. 물론 CPI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CPI 지표를 시장이 그대로 해소하기에는 시장의 다양한 해석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고요. 4.1%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2년물 국채 금리는 더 큰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골드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194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역시나 안전자산 선호도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02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분주했고 다양한 그러한 해석들이 많았던 시장이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9,000달러 선으로 어제와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 연출하고 있고요. 비교적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좀 심심한 시장이 연출됐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좀 시급해 보이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이더리움 1,850달러 선에서 역시나 어제와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0.63달러로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제 대비해서도 변동성 없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가 0.30달러, 이어서 솔라나 코인이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어제도 상승했는데 오늘도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1% 못 미치는 상승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25달러 선 위로는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카르다노 에이다의 시총을 또 한 번 앞서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볼 수 있겠고요. 암호화폐 시장 비교적 조용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오늘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와 단둘이 함께하는 이지영의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풍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출근하실 때, 또 퇴근하실 때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시장에 관한 또 중요한 이슈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시장을 파악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빠져나가고 있는 유동성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을 것인가? 우리 시장은 언제쯤 또 활짝 웃을 수 있을까? 그 힌트를 엿볼 수 있는 시간 만들었기 때문에요. 자,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시장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채권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미국의 채권 시장까지 챙겨봐야 하나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다 보신다면 채권 시장 조금은 챙겨봐야겠구나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확실한 이유들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사실 채권 시장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큰 뭉칫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입니다. 스탁마켓, 그러니까 뉴욕 증시보다도 큰 규모의 시장이 채권 시장인데요. 자,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이고 암호화폐 시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있던 많은 돈들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채권 시장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 테고요. 일단은 우리가 CPI 지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3.2%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게 2%의 CPI 지표이죠. 이 2%까지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2% 또 월가의 예상치였던 3.3%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원 CPI 지표가 사실상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4.7%로 음식료를 제외한, 푸드를 제외한 그러한 근원 CPI 지표, 연준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CPI 지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인 4%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CPI 지표가 작년에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정말 공포감으로 가득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하향되는 수치로 내려가다가 이번 CPI 지표에는 소폭의 오름세, 그러니까 13개월 만에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에너지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간밤에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관한 흐름들 같이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CPI 지표는 사실 많은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제가 이 정도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한 CPI 지표는 4.7% 그리고 토탈 CPI 지표는 3.2%로 그간 저점을 찍었다가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치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금리 인상 끝나가고 있다라고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또 보여드릴 지표가 이 10년물과 또 2년물 국채 금리인데, 제가 왜 갑자기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또 왜 갑자기 국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에 있는 국채, 즉 채권 시장은 스탁마켓, 즉 뉴욕 증시보다 엄청난 규모의 뭉칫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인데, 미국이 최근에 국채를 공격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3년물, 10년물, 그리고 30년물까지 모두 다 발행을 한 그러한 상황인데, 자, 일단 10년물에는 380억 달러 어치나 국채를 발행을 했고요. 3년물에는 400억 달러 넘게 발행을 했습니다. 일단 또 간밤에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까지 발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했고 경매를 시작을 합니다. 경매를 하면은 많은 채권 매수자들이 몰리게 되는데, 워낙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몰려들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몰려듭니다. 유럽에서도 몰려들고 또 기타 기관들과 또 큰손 투자자들 모두 다 몰려드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밤이었습니다. 간밤이 아니라 또 어제 밤에 이 10년물에 관한 경매가 있었는데 정말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너도 나도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사려고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죠. 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좋죠. 오랜만에 국채를 발행해서 내 국채,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에 관해서 경매를 했는데 경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 사려고 하는 매수자들이 많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채권 시장에서 미국의 그 당시의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예를 들자면 4.2%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낮은 수치,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게 국채를 산 겁니다. 10년물을 비싸게 샀다라는 거는 10년 뒤에 미국의 국채가 더 큰 가치를 가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투자자는 베팅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좋게 해석을 했고,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떻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떻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는 다시 좋아질 것이고 미국의 국채는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늘 우려가 됐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3년물에 관한 경매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채가 이렇게 선호도가 높을까라는 걸 좀 해석을 해봤더니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채 한도, 부채 한도 상향에 관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되면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당의 어떤 싸움 때문에 그 국채를 발행하는 데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생겼다라고 해야겠죠. 자, 미 국채를 사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 국채를 발행을 하나? 그런 대기 수요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국채 시장, 이 경매 시장이 너무나 뜨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호재로 조금 해석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도 간밤에 이 미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가 30년물을 판매를 했는데 이 30년물에 관해서는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볼까요? 투자자들이 10년물 정도에 관해서는 조금 좋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30년물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0년물 수익률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뒤에 미국 정부의 어떤 재무 상황 자체를 그렇게 좋게 봤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10년물에 관한 경매가 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굉장히 큰 랠리가 올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간밤에 일어났었던 이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발행 당시의 금리 4.17%보다 1.4bp 높은 4.18%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약간의 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자, 국채 시장, 국채 경매 시장에 지금 돈이 모두 다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을 380억 달러 미국이 발행을 했고요. 3년물에 관해서는 420억 달러 그리고 30년물까지도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엄청난 수치이고요. 또 이 국채를 사려고 하는 투자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들 때문에 스탁마켓, 즉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에 관한 유동성들이 채권 시장에 몰렸다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국채 발행과 이 경매 상황들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어야지만 이 남은 자산들이 우리 위험자산,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뉴욕 증시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고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 시장에 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는 있지만 사실 채권 시장은 정말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채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타이밍이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는 시즌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만 파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보는 눈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미 국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미국에 관한 채권 시장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었다. 하지만 간밤에 있었던 30년물 경매에 관해서는 그리 좋은 반응은 아니었다라는 부분들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굉장히 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기사도 저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10개월간 2,000조가 넘어간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자체가 정말 좋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쳐야 할 세수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재정 적자의 폭은 10%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시장에서 이 채권 시장 경매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 큰 손들이 이제 시장에서 미국 경제 자체를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제와 같이 30년물 경매 시장이 그렇게 뜨겁지 않다면 시장은 또 다른 또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요인일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팔로우 해보면서 채권 시장에 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의 돈은 현재 채권 시장에 몰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언제쯤 암호화폐 시장에 이러한 돈들이 들어오게 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SEC의 수상한 항소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SEC가 결국
항소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그 항소에 관한 내용들을 들어보기 전에 리플에 관한 시세부터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시더라도 SEC와의 소송에서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었다라는 이슈들 때문에 크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소강 상태를 나타내면서 0.6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안감들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예상을 하긴 했지만 정말 항소를 했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좀 시장에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자료를 통해서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플의 소송 결정이 났는데 그것에 관해서 SEC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항소에 들어갔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만약에 이러한 결정에 관해서 물론 중간 평가이긴 하지만 4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첫 번째 옵션이 바로 리플의 중간 항소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최종 판결이 나진 않았기 때문에 SEC가 일방적으로 항소는 불가능하지만 중간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간 항소를 진행하려면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SEC는 과연 항소를 진행할까? 하지만 합의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4가지 옵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SEC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복한 거죠. 어찌 보면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약간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점들에 관해서 오늘 해석을 해보면서 리플의 시세에 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날 공식적으로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 관한 항소 정착, 그러니까 중간 항소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리플랩스 사건의 약식 판결 명령에 대한 항소를 요청한다라는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들을 조금 간단히 말씀을 해보자면 일단은 이 SEC가 중간 항소를 결정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정말 리플을 이기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시간 끌기일까? 또 이러한 의견도 굉장히 다양하게 시장에 있는데요. 일단 SEC가 중간 항소를 요청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리플의 일부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법원의 결정에 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첫 번째 이유가 있겠고요. 둘째는 이 소송을 효율적으로 종료를 하기 위해서 2번의 구제 단계와 2번의 재판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조금 더 빠르게 우리 쪽에 유리한 결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현재 SEC가 항소를 진행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일단 지난 판결부터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지난 판결에서 연방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에 관해서는 증권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 간의 거래를 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SEC가 항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항소를 제출하면서 토레스 판사에게 제시했었던 원문을 한번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Dear 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에게 SEC가 직접 서한을 보낸 것이죠. 내용들 이제 중요한 헤드라인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번 소송의 판결에 관해서 2가지의 불합리한 결정에 관한 항소를 제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분에 관해서 항소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항소에 따라서 사실상 SEC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식 판결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이 나지 않은 건에 관해서 항소를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허락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사실은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8월 16일까지 리플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수상한 항소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지금 관련한 트위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왜 수상한 항소인 것이냐에 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시장에 존재하긴 했었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현재 SEC가 항소를 진행한 부분들은 리플의 어떤 거래
거래 방식, 판매 방식에 관한 것이지 사실상 리플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에 관한 항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적용이 되려면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항소가 아니라 기관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판매를 했었던 부분들까지도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에 관한 항소를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 리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수상하고 또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SEC는 정말로 이것을 뒤집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약간의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SEC는 계속해서 의문스러운 결정을 내리면서 중간 항소를 요청했습니다라고 트위터 글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SEC 측에서는 리플 자체가 증권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항소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의 항소가 과연 우리 시장에 의미가 있을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SEC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리플 자체가 증권이다라는 그러한 증거는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어떤 판매 방식에 관해서의 현재 판결이 나와 있는 거고 그 판매 방식에 관해서 항소를 한 거기 때문에 SEC는 사실상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을 텐데 리플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심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SEC가 이 항소를 진행했던 이유는 리플이 증권이야라는 걸 주장하기보다는 이 소송의 과정들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감으로써 이 투자자분들이 지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린 지금도 많이 지쳐 있고 또 리플 가격이 급등하긴 했지만 이 조정세를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SEC 측에서는 항소를 진행함으로써 시간 끌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상 많은 언론을 통해서 또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투자자분들에게 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SEC는 결과적으로 항소를 진행을 했지만 이 항소 자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거나 또 SEC가 이길 수 있다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잘 염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더 해드릴 얘기가 있긴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또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자, 이 유동성들, 이 시장의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분석들 오늘 미국의 채권 시장, 경매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을지에 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긴 횡보장을 지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간 투자자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있기를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영의 인사이트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